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난 이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사망한 이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사망자가 3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조선인 희생자가 10,000명. 그 당시 조선은 원자폭탄의 제2의 피해국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핵공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전부터 충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직접 충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중동의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았었죠. 그러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다음은 북한이다.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핵은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이 핵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곳 히로시마 외곽에 제 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4살이셨죠. 오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의 그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 상공 약 570m 위에서 폭발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음과 버섯 구름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히로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로시마의 폭발 전의 모습과 폭발 이후의 모습입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히로시마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여기 산업장려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자폭탄을 맞고 난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사망한 이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뼈대만 남은 이곳은 원폭돔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폭돔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평화기념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No more 히로시마, No more 나가사키를 외치면서 평화를 더불어 외쳤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원폭 사망자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화강암 안에 원폭 사망자 명단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폭 평화공원에는 원폭의 어린이상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이 조각상의 제일 위에 소녀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학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안에도 청동으로 학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학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사키 사다코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다코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0년 후 1955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다코는 낫기 위해서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종이학을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을 접었죠. 일본에서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그걸 실로 깬 것을 센바즈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특히 아픈 사람들의 쾌유를 빈다고 하죠. 히로시마에는
평화기념 자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자폭탄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2025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했었는데 2027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곳 자료관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히로시마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상의 모습이죠. 그곳에는 이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채로 재앙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약품도 물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살려줘요.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글귀들과 함께 참혹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지 마음 아파하면서 전시관을 둘러봅니다. 이곳 자료관에는 피폭된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피폭지의 중심에는 그 온도가 4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온몸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의 사람들도 피폭으로 인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화상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곳 자료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시니치의 세발 자전거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시니치는 3살이었습니다. 자전거에 탄 채로 그날 숨을 거뒀습니다. 시니치의 아버지는 자전거와 함께 시니치를 땅에 묻었고 그로부터 40년 후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꺼냈고 그때 이 세발 자전거를 자료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자료관에는 아주 특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인형의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형이라는 건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스미토모 은행 앞에 그리고 히로시마 역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그릇만 바닥에 마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불상도 녹아내렸습니다. 피폭된 사람들은 그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피폭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히로시마의 참상을 그렸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방사능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마치 유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일본은 이걸 비밀에 붙이고 쉬쉬하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시체들을 빠르게 마치 쓰레기처럼 소각했습니다. 또 다른 피폭자들의 사진입니다.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지고 뜨거운 화염에 사람들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원자폭탄의 영향으로 버섯구름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심했던 나머지 그 검은 비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방사능 덩어리였죠. 화염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히로시마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던 이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펜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상공 500m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펜맨은 앞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펜맨이 떨어졌던 나가사키의 모습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나가사키는 이렇게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 나가사키 인구를 약 24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중 사망자의 숫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펜맨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폭탄이었지만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훨씬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사키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원자폭탄의 피해가 히로시마보다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중심지에는 이렇게 탑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단을 봉안해 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우라카미 천주당이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천주교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지순례로 일본의 나가사키를 많이 찾아갑니다. 이 무라카미 천주당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가 된 일부를 이렇게 평화공원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해는 자료관의 실내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형물은 특이한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왼손은 수평으로 뻗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로 솟구친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그리고 수평으로 편 왼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곳 평화공원에도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부서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서도 역시 원폭이 떨어지고 난 이후 나가사키의 참상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까지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1항은 항복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전을 바랬을 뿐 타국의 주권을 빼앗고 그 영토를 침범한 것은 짐의 뜻이 아니었다. 1억 신민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쟁은 호전되지 않아 세계의 대세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러다가 종래에는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국 신민으로서 전선에서 죽고 타국 땅에서 순직하고 비명에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찢어지는 듯하다. 라고 항복 선언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항복이라는 글자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지만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습이 어떤가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방사능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 질병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죠. 이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참혹한 모습이 되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특히 나무와 풀이 다 타버렸지만 얼마 후 다시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빠르게 이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죠. 히로시마의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맞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전차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이자 전쟁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미국을 용서하는 양,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친다는 일본, 그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의 선택입니다. 2023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보셨는가요? 아마 이 영화를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장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7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전인데요. 책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입니다. 왜 오펜하이머를 일컬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을까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책임을 졌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 때문이었죠.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난 이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리학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1938년이었는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에서 원자가 분리되면서 우라늄의 핵 분열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만약 그 기술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다면 히틀러가 일으킨 이 전쟁으로 세계는 더욱더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독일의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아인슈타인에게 함께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죠.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들어간 이 편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기술이 독일에게 들어갈 것을 염려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미국에게 전달하게 되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맨하튼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194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맨하튼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던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가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그로브스였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로브스는 원자폭탄 개발의 모든 책임을 오펜하이머에게 맡겼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이 계획의 이름은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하튼과는 관계가 없는 오크리지 지역이 본부였고 사막 지역인 로스앨러모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실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20억 달러에 이르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자폭탄 개발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원래 이 원자폭탄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독일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공습했고 오키나와까지 점령해 있는 상태였죠.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가미가지와 같은 자살 특공대,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에 맞서서 자살 테러 혹은 집단 자살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미국에게 굉장히 공포였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희생돼야 될 것인지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컸던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 이어나갔고 드디어 최초의 실험용 원자폭탄 가젯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월 16일 날 실험을 했죠.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이 12km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원자폭탄을 쓰기로 합니다. 맨하튼 프로젝트와 미군 표적위원회에서는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첫 번째, 지름 4.5km 이상이면서 주요 목표물이 있는 도시, 특히 군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타겟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원자폭탄 폭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45년 8월까지 폭격을 받을 계획이 없는 곳, 비교적 폭격을 많이 받지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원자폭탄의 위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정된 곳이 이 네 곳입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카타, 나가사키였습니다. 드디어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투하하게 됩니다. 리틀보이, 왜 폭탄의 이름을 리틀보이라고 했을까요? 이 작전의 암호명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리고 리틀보이는 루즈벨트의 별명입니다. 리틀보이는 총구 방식의 우라늄 기반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죠. 그리고 이 원자폭탄을 싣고 일본 상공에 먼저 정찰대들이 히로시마의 날씨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세 대의 B-29 폭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한 대는 리틀보이를 싣고 가고요. 나머지 두 대 중에 한 대는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난 이후 촬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그로 인한 폭발 위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투하되었고 3일 후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펜맨이 투하되었습니다. 펜맨은 리틀보이와는 다른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펜맨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원자폭탄이에요. 훨씬 더 위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 훨씬 더 위력이 큰 원자폭탄을 왜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축소되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운명을 바꾸었던 우연이 있었어요. 원래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타겟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원자폭탄 타겟의 1순위는 교토였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성 장관이던 헨리 루이스 스팀슨이 내 승인 없이 절대로 폭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도시가 바로 교토다. 극구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토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도쿄 이전에 오랜 수도였던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폐허로 만들게 되면 일본인들의 반감이 거셀 것이다 염려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헨리가 젊었을 때 부인과 여행을 했던 곳이 일본의 교토였습니다. 교토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헨리 덕택에 교토는 원자폭탄의 참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나가사키였죠. 그런데 나가사키가 아니라 원래 원자폭탄이 떨어질 지점은 고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쿠라에 그 당시 검은 안개와 많은 구름이 덮여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급히 나가사키로 방향을 틀었고, 나가사키에도 구름이 좀 끼어 있었긴 했지만 잠시 후 구름이 살짝 걷히면서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군수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바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된 거죠. 고쿠라는 이렇게 원자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에서 벗어났을 때를 두고 고쿠라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참상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죠. 하지만 그 영상은 1980년대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폭으로 인한 방사능의 피해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방사능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비밀리에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에 피폭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까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마치 이들을 실험체처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미국이 독점했죠.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는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현황이 어마어마하죠. 전 인류를 파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많은 미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군이 일본에 상륙하게 되면 더 많은 일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원자폭탄 덕택에 더 많은 일본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원래 패전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원폭 투하를 정당화시켰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쓰지 않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련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일본과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거죠. 미국이 인류 평화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뜨릴 수 없는 세 번째 이야기는 원폭의 두 번째 피해국 한국입니다. 일본이 드러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원폭으로 고통받는 일본인들의 피해를 전시하면서 그 슬픔을 추모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원자폭탄이 여기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추모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히로시마에서는 약 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죠.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사망자가 3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조선인 희생자가 10,000명. 그 당시 조선은 원자폭탄의 제2의 피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피폭자들 수, 일본인들의 사망자 숫자는 모두 합해서 23만여 명입니다. 69만 명 중에 23만 명이면 약 3분의 1이 희생된 거죠. 피폭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은요,
피폭된 사람들 7만 명 중에 4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분의 1 넘게 조선인들이 더 많이 희생된 거죠. 똑같이 피폭이 되었지만 일본인들에 비해서 조선인들의 희생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청소하는데 조선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망자들을 실어나르고 부상자들을 실어나르는 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일에 조선인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더 많이 피폭되었던 거죠. 많은 조선인들이 피폭되었지만 조선인들에 대한 치료는 전무했습니다. 일본인들에 비해 치료에 있어서도 조선인들은 차별받았고 피폭된 조선인들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거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인된 희생자 2,500여 명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위령비가 세워진 것은 1970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평화공원에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세워질 때 이 위령비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바깥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에서야 평화공원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위령비에는 색색깔의 종이학과 함께 많은 생수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이학이 놓여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생수병은 왜 놓여 있을까요? 피폭 이후 고열로 심한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호소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의 조각상에는 이렇게 생수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지만 해마다 8월 6일이 되면 일본의 총리들은 이 평화공원에 참배를 하러 오지만 이곳 조선인 위령비에는 그 누구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가사키에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진 것은 2021년이나 되어서였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려 76년이나 지나고 나서 위령비가 세워진 거였죠. 이 위령비 뒤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례 없는 죽음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치고 우리 동포들의 목숨까지도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활짝 핀 무궁화를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조국 광복을 간절히 염원해왔던 동포들은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다시 고국 땅을 밟으리라는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표식 하나 없이 이국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남아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비는 원폭으로 인한 순환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희생당한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증표입니다. 영영 들이시어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뒤늦게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진두라는 사람이 피폭으로 인한 고통에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일본으로 미립국을 합니다. 그런데 미립국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1972년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피폭자라면 일본이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소송을 걸었고요.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피폭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인 이상 불법 입국자라 해도 넓게 구제하는 것이 원폭 의료법의 국가보상 취지에 적합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곽기훈이라는 이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라면서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7년부터 피폭자들에게 건강수첩이라는 걸 발급해주고 건강검진을 해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곽기훈 씨의 소송으로 결국 1998년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원호수당을 일본 밖에 거주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승소 판결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의 건강수첩을 발급받아서 배상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합천입니다. 1940년대 히로시마에는 한국인을 만나면 고향을 묻지 마라. 어차피 다 합천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 돌 만큼 합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 합천 출신들이 일본에, 그것도 히로시마에 많이 건너갔던 걸까요? 지금은 합천에 가면 합천댐이 있습니다. 그 합천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천은 70%가 산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대부분이 비가 좀 오면 물에 잠겨버립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거죠. 합천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늘 힘든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 태평양 전쟁 말기 히로시마에 많은 군수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합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히로시마로 건너갔고, 히로시마에 정착한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많은 합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거죠. 그래서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고,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람들이 해방 이후 국내로 들어오면서 고향인 합천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합천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피폭자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합천을 다녀왔습니다. 합천에는 원폭 희생자 위령각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1136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1136분의 위패를 다 사진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서야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피폭자 46만여 명 중 40.9%가 1945년 그해에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피폭자의 92%는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람들입니다. 피폭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광산이나 공장 등 노동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강제징용된 사람들이나 친지와 가족들을 따라 이주해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해방 이후 피폭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들 중에 다수가 합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1966년에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세대 피폭자들이 치료를 하고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야 합천 지역에 원폭 자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원폭 자료관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의 합천 지부장이신 심진태라는 원폭 피해 1세대, 이분이 많은 피폭 자료들과 피폭자들의 증언,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인 피폭의 문제는 1세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2세대, 3세대까지 원폭의 아픔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 중에 7.3%인 29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10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원폭 피해자 2세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원폭 2세대 피해자는 김형률 씨입니다. 이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63cm, 몸무게가 37kg에 불과했습니다. 늘 건강이 약했지만 자신이 무슨 병을 앓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병명을 확인한 것은 25살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병명은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입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유전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25에서야 자신의 병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 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발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김형률 씨의 모친이 6살 때 일본에서 원폭에 노출되었고, 일란선 쌍생아인 동생이 생후 6개월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형률 씨의 주치의였던 의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그의 어머니는 6살에 일본에서 피폭되었고, 그 당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사망했던 거죠. 김형률 씨는 이러한 원폭 피해자 2세대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저처럼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원폭 2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끝내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5년 35세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일본은 1957년부터 자국 내의 원폭 피해자들에게 건강수첩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해주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건강수첩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건강수첩은 정부가 나서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57년부터였지만 우리는 2008년에서야, 그러니까 50년 만에야 이 건강수첩을 교부받았는데, 이거는 모두 개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거둔 성과였습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미국의 사과, 그리고 일본의 배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징용되어 간 사람들 모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되어 해방 이후 국내로 들어온 원폭 피해자들, 국가가 그들을 지원해주고, 국가가 먼저 그들을 책임져주고, 외교적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됐던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미국의 선택, 그리고 원자폭탄의 제2의 희생국인 한국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요.